남편 때문에 일상이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평생 남편 덕분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편지를 남기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년 자녀를 둔 엄마이며 남편도 저처럼 4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솔직한 사람이지만 아직 승진의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술을 한 잔 권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승진할 때가 되지 않았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도 잘 이끌었는데 왜 아직 결과가 없다고 생각해? 저는 회사 생활은 어떤지 물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진지하게 고개를 저으며 아첨이나 인맥 관리가 필요하지만 나는 그런 걸 잘 못해 라고 답했습니다. 승진을 놓친 이유가 상사와 따로 만나거나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했죠. 그 순간 저는 더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결국 대기업이라는 게 그런 곳이잖아요.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대신 늦게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상사랑 골프도 치고 주말에 낚시도 가자고 해봐 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노력하겠다고만 하고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깊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랬던 거죠. 저는 사회적 성격이 더 강한 사람이라 남편이 승진할 수 있도록 조금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매년 남편의 직속 상사들에게 김치를 선물로 드리고 상사의 기호도 알아내서 남편 도시락에도 신경을 썼어요. 물가가 오른 요즘 남편이 도시락을 싸가면 상사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면서도 늘 남편에게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응원했습니다.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게 이거라고 했으니까 일부러 많이 써서 한입 베어물게 해서 가운데에 펴놓고 먹으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걸 알고 있어서 고마워했어요. 남편이 야근을 할 때마다 전화해서 은근하게 물었어요. 오늘 야근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사장님과 저한테 술 한 잔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커피를 사서 사무실로 갔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사장님이 좋아하실 메뉴 몇 가지를 골랐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약간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다. 여보, 왜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왔어? 왜 이렇게 커피를 많이 사왔어? 오늘 야근해서 늦게 집에 올 거라 사왔어. 남편이 이렇게 말하며 내가 들고 있던 커피 한 잔을 가져갔다. 그래서 나는 커피를 하나하나 꺼내며 일했다. 사장님과 이사님께 드리려고 사왔다. 다들 야근해서 힘들겠지. 야근해서 피곤할 텐데 같이 마셔. 내가 이렇게 하자 남편이 약간 당황하면서도 고마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날은 남편이 못해줬던 아첨을 조금 해서 상사들과 친해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남편과 아내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획일적이라 하이킹이나 커플 모임 여행을 다닐 때마다 상사와 직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모든 것을 다 해냈고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랐다. 내 노력이 보답을 받아서 승진과 동시에 서울로 정은을 가게 되었다. 시골에서 예산이 넉넉한 여자가 서울로 이사를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결혼하고 나서 집에서만 일하게 되어서 아이들은 아빠를 따라 출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재빨리 이사 준비를 했지만 이사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가족과 이사 짐이 먼저 올라갔다. 짐이 조금 남았기에 1톤 트럭을 불러서 혼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짐을 다 싸서 먼저 가니까 구석에 가족 사진 한 장만 남았다. 짐을 싸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놓친 모양이어서 찍어보려고 했다. 그때 배달원이 가족 사진을 보고 이게 당신 가족이에요?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이에요.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 보여요.
잘 지내고 계시겠죠? 라고 했다.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재빨리 돌아섰다. 그때 나는 별 생각 없이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들이 부부싸움을 했다. 싸움이 끝나고 나서 억지로 했고 쉬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 노인은 내 이야기를 듣고는 어색하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이 집 말고도 다른 집에 가야 한다고 해서 바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은 이삿짐을 챙겨서 배달원 트럭에 탔다. 가는 길에 남편 자랑을 많이 했다. 그는 일하는 건 정말 잘하는데 인맥 관리가 서툴러서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승진이 안 됐다. 그래서 상사들에게 도시락을 사주고 야근할 때 커피도 사주고 얼마 전에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노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갑자기 땀이 많이 나고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백단, 옥단이 배달원을 몇 분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것을 보고 나는 즉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얼굴이 창백해 보이니 잠깐 쉬었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휴게소에 들를게. 계속 이러면 사고 날 거야. 그 노인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휴게소로 돌아서 무사히 들어갔다. 그는 간신히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나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그 남자에게 물과 껌을 사러 갔다. 나는 곧장 차로 갔지만 그 남자는 약간 공황장애가 있는 듯했고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엄마, 왜 그래? 저 식은땀 봐. 병원에 가봐. 도대체 어디가 갑자기 아픈 거야? 라고 물었다. 나는 너무 무리하지 마. 정말 아프면 구급차를 부르자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괜찮아요. 뭔가 나쁜 일이 생겨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아서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당신이 오기 직전에 약을 먹었으니까 곧 나을 거예요.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부인, 남편을 믿으세요?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남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묻자 그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고는 제게 이렇게 반응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니, 제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20분쯤 더 있다가 가면 제 운이 돌아와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는 빙빙 돌면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할 거예요. 그리고 선 선생님이 나아지는 동안에도 차가 시동을 걸고 서울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하고 불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배달원이 핸드폰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편 믿지 마세요. 도망가세요. 갑자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거 먼저 들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남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녹음 파일을 틀었는데 듣자마자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니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자기야. 우리 영지가 뭐 했어? 오빠가 지금 영지랑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정말 더웠어.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영지라는 여자도 귀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영지가 그렇게 달콤하게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너무 달콤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남자의 목소리가 남편 목소리랑 비슷했는데도 그 여자의 목소리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아기 엄마, 저는 남편이 연기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제 딸입니다. 그러니 아기 엄마, 지금부터 제가 말할 내용을 잘 들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했고 그것은 제 남편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딸이 제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제 딸을 유혹하고 그녀를 이용하고 그녀와 놀다가 그녀를 버렸습니다. 제 딸은 너무 충격을 받아 자살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남편이 당신의 딸을 이용했어요. 제 남편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저는 당신에게 나쁜 감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죽었을 때 당신은 사랑의 일기를 남겼고 아기 엄마와 그녀의 남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적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고 심장이 쿵쾅거렸고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내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내 딸에게 아내와 이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의 기관이라고 말했고 우리 주님께 진지한 관계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내 딸은 당신 남편의 뱀 혀에 속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당신 남편과 사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녀의 운명은 꼬였습니다. 나는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불륜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게 무슨 불륜입니까? 그는 행복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었을 때 그의 입에서 더 무서운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는 내게 말했다. 이야기가 더 있으니 들어보세요. 당신 남편이 내 딸과 진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어서 내 딸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딸이 당신 남편을 좋아했고 그는 그것이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녀의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모든 직원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남편이 매력적인 제안을 받았어요. 남편이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사가 나서서 해냈어요. 김 부장님, 이걸 잘하면 승진할 수 있어요. 당신을 생각해서 맡기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영재랑 해. 영재가 자기가 있는 회사에서 잠깐 이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재빨리 나서서 해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딸에게 간단한 행정 업무와 보고서 정리만 맡겼어요. 하지만 딸은 남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는 동안 딸이 몇 달 된 게 보이자마자 점점 중요한 일을 맡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관리와 고객과의 소통은 남편이 담당해야 합니다. 딸이 남편보다 사회적 경험이 적더라도 이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아니지만 저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걸 하면 일이 잘못될 것입니다. 제 딸이 이렇게 말하며 걱정이 되어서 일을 재분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그의 이름으로 나열될 거고 나중에 그의 업적이 될 거야.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정규직을 구할 수 있을 테니 차분히 하자. 그는 일한다고 했지만 문제는 그가 맡게 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대형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남편은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것을 삼촌의 딸에게 넘겼다. 삼촌의 딸은 남편이 직접 맡아야 할 중요한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중요한 법률 조항을 잘못 적었다.
남편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삼촌의 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고, 삼촌의 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이 실수로 인해 회사는 대형 계약을 잃었고 고객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모든 책임을 삼촌의 딸에게 전가하고 그녀를 해고했으며 손해배상금도 딸이 지불했다. 그는 자신이 부담스러웠고 남편이 이 상황에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 딸의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딸은 남편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고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 후 딸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회사 일이었으니까 알겠지만 그냥 해고당한 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제발 이걸 멈추고 도와주세요. 딸은 이런 일이 연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로 이렇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난 아무 이유 없이 네 전화를 피한 게 아니야. 그냥 무시한 거야. 그냥 헤어지자. 네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뭔가 폭로하면 나는 기다려 볼 테니 네가 처리해. 내가 남을 유혹하는 여자라는 소문이 퍼지기 전에 네가 잘 처신해야 해. 사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어. 아니면 죽어도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널 볼 생각은 없어. 고소당했고 압류도 당했어. 내 남편, 네가 직접 처리해야 해. 이 여자는 화가 나서 터지거나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아니야. 그 남자의 딸이 그걸 듣고 그에게 소리를 질렀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내 곁을 떠날 수 있어? 네가 나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데이트에 초대한 거야. 그냥 앉아서 이러지 않을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남자의 딸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남편은 나쁜 예감이 들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남자의 딸이 아무것도 할 수 있기 전에 남편이 직장에서 그 남자의 딸이 유부남의 애인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결국 그 남자의 딸은 유언장과 남편과의 사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고 피해자인 그 남자의 딸도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그 남자는 직장상 이유로 남편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어요. 딸을 전혀 도울 수 없는 그 남자는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을 새겨놓고 여기저기서 남편의 행실을 알아내 딸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남자와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만났어요. 용달 씨를 만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끔씩 아는 사이였어요. 우리 가족이 살던 동네는 작았지만 그 동네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부러웠고 가장 일하는 회사였어요. 울산이나 광양 같은 곳에는 대기업들이 있어서 그냥 이야기만 해도 다들 알잖아요. 그런 동네를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꽤 오래 살면서 자비를 하던 그 남자의 가족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딸이 남편 회사에 취직해서 정말 기뻐했다고 들었어요. 그 남자의 남편은 딸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자식에게까지 뭔가를 저질렀어요. 제가 믿을 수 없다고 했더니 그 남자는 딸이 소송을 걸었던 서류와 유언장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 서류들을 가지고 다니셨고 제가 물어보니까 변호사와 상의해서 그 서류와 유언장을 디지털화해서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다고 하셨어요. 그 남자의 핸드폰에 서류가 있는 걸 본 순간 저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정말 그랬어요. 가슴이 너무 쿵쾅거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그가 휴게소에 가기 직전에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슴이 답답한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나를 바라보며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서 내 딸을 버린 남자의 가족을 파괴하고 싶었다. 이게 좋다. 죽은 딸을 주는 거다. 기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차가워졌다. 게다가 그 남자는 내 번호를 달라고 해서 남편과 딸의 녹음된 통화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 번호를 알려줬지만 그 남자는 녹음된 파일을 보내면서 살짝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 남자는 너무 차분하게 말했다. 이거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내 아기 엄마의 남편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한 거야. 이제 선택은 내 몫이다. 그 남자가 말하고 보낸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와 영지라는 여자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이어졌고 계속 귀를 기울이자 그 여자가 남편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울부짖음이 들렸다. 그는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망쳤다. 그 모든 충격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악의 몸을 맡기면서 그런 말을 내뱉은 것 같다. 이 정도면 이혼할 만한 일이 아니냐? 그 남자가 한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배신감이 크다. 어떻게 남편을 그런 처지에 몰아넣었고 어떻게 내가 모르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남편에게 복수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대한 빨리 제대로 교육시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나는 그에게 소리를 지르고 분노에 터졌고 그 노인에게 말했듯이 남편의 인생을 망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커플 클럽을 만들었고 남편의 상사들과도 절친이 되었다. 저는 회사와 개인 전화를 따로 쓰는데 제 회사 전화번호는 회사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회사 전화를 이용해서 남편이 딸에게 저지른 모든 부도덕한 일들을 익명으로 깔끔하게 나열해서 상사들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문자만 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상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복잡한 목소리로 잘 지내셨어요, 부인? 이라고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놀랐습니다. 이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주저하셔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척을 하고 먼저 네,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바쁘셔서 저희 회의에 자주 나오시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회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남편분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수학 시간 이후로 한참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더군요. 그리고 사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문자로 완전히 폭발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보낸 문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끼리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야기가 퍼져서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하다가 빠져나간 거예요. 아무리 윗분들이 회사 이미지가 손상될까봐 숨기려고 해도 어떡하지? 어느 그룹에나 늘 느긋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다. 사장님은 별 말씀 안 하셨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요즘 남편이 바빠서 자주 못 뵙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실수한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목소리를 낮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과장은 계약직으로 들어온 젊은 여직원에게 이혼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몰래 사귀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여직원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호텔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압류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김 과장은 여직원이 기혼 남성을 유혹했다는 소문까지 퍼뜨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사의 말을 듣고 남편이 한 일이 회사 내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승진을 고려 중이던 남편이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그녀의 승진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딸을 유혹하기 위해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부하 직원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에게 일을 넘기고 그 결과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회사 내에서 금세 퍼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무능해서 저와 그의 아내, 계약직 직원을 이용해 승진했고 남자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순식간에 남편이 회사에서 고립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어서 낙동강의 오리알처럼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낙동강의 오리알처럼 될 것입니다. 저의 승진과 서울 정원은 취소될 뻔했습니다. 이안서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어떻게 할지 기다렸지만 이미 뭔가 했으니까 제가 곤란하다는 걸 말할 수가 없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이러면 고소당하고 해고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러는 동안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요즘 일이 바빠서 시댁에 자주 못 갔어. 엄마 아빠가 그리워하실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에 만나자. 언제가 좋을까? 라고 했죠. 그때 남편은 자기 사정이 이렇다고 말할 수 없었고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가. 부모님 만나서 밥 먹을 때가 아니야. 벌써 일 때문에 바쁜데 왜 만나?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내니까 뭐라고 하든 내가 밀어냈어요. 뭐야? 왜 그러냐? 사장님 부인하고 얘기해보니까 일은 자유고 여행 간다고 하더라. 왜 그러냐? 우리끼리 여행을 가자는 게 아니라 효도 여행을 가자는 거야. 사장님 부인도 너도 자유니까 연천 여행 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가면 쓰고 거짓말하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 남편은 결국 망설이다가 좋아, 우리 부모님 댁에 가자고 했어. 우리 엄마도 지난번에 그 식당이 마음에 들어서 예약하고 우리 부모님께 연락했어. 시댁 식구들 모임 이런 것 하자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시댁 식구들한테 연락해서 약속 잡았어. 그러다가 남편이 말했던 대로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물론 시댁 식구들은 토요일 오후 1시에 남편 돈으로 다 자유시간이라고 하셨고 엄마가 만족하시는 레스토랑을 예약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 정각에 그때 예약해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제 시간에 도착했을 때 시부모님은 모두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던 그 남자가 실제로는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제 남편은 훨씬 어린 여직원에게 저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밀리에 말했고 곧 이혼할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유혹하여 사귀었고 일이 잘 되자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기혼 남성에게 가시가 된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은 그녀가 당신을 폭로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직원은
제 남편 때문에 비참한 선택을 했습니다. 제 남편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어린 여직원의 인생도 망쳤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가 숨겨온 더러운 진실을 이렇게 폭로함으로써 저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삼촌한테 받은 녹음 파일을 틀어보니 시부모님 모임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남편 덕분에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며 은근히 무시하시고 남편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시부모님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이 당신이 차려주는 밥이 형편없다고 했어요. 아들 덕분에 살았다고 생각해야지. 아들만큼 좋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고 더 헌신해야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깜짝 놀라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니요, 저도 집에서 일해서 집에서 병기를 쓰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일해서 남편보다 집안일과 요리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도 돈 번다는 거 알잖아요. 그냥 집에서 일할 뿐인데 직장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저는 청소, 세탁, 아이들 돌보는 일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식사는 저와 남편이 해요. 다 잘 준비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엄마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제 입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엄마의 표정이 굳어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집에서 일하는 아이가 힘들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말을 들어야 해요. 당신이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건 우리 아들 덕분이에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해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임에서 집안일 문제가 나오면 가끔 저를 얕보셨어요. 하지만 아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살았잖아요. 하지만 아들이 끊어지니까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남편이 딸에게 한 짓을 듣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렇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뭐야? 은서가, 며느리 말이 사실이야? 정말 네 허락도 없이 그런 짓을 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한 뒤에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야, 짐승보다 더한 놈이야. 네, 아내가 누구야? 시어머니가 어린 여자애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남편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욕설을 퍼붓자 시댁 식구들이 다 막았어. 그러자 신호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어. 야, 엄마, 먼저 진정해. 형이 하는 말 들어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녹음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새신우의 말이 맞아. 형이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여직원하고도 바람을 피웠어. 그렇게 된 거야. 내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 남편이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까 신호의 입이 활짝 벌어졌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등을 세게 때리고 이렇게 울었어. 내 아들로 키운 게 너무 부끄러워. 널 훌륭한 아들로 여기고 당당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머리를 높이 들고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걸 간신히 막았는데 시아버지가 남편 얼굴에 물을 뿌렸어. 그는 몸부림치며 뒤로 넘어졌고 그의 아버지는 도대체 저놈은 뭐야? 멍청한 놈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우리 가족 중에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는 호적에서 삭제될 테니 다시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마. 집에 오는 것도 생각하지 마. 내 남편은 가족들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굴욕을 당했어. 그러는 사이에 내 남편은 재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더듬더듬었어. 내 남편이 너무 뻔뻔해서 내가 그만하라고 했더니 이혼 서류를 내 얼굴에 던지고 정말 상큼한 협박으로 나를 때렸어. 회사 사장들, 너희들이 한 모든 걸 망친 건 나야. 내가 이사할 때 만난 이사 회사 사람이 다 말해줘서 알게 됐어. 몰랐다면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하지 않았을 거야. 너 같은 사람과는 살 수 없으니까 이혼하자. 남편이 내 말을 듣자마자 내 다리를 붙잡고 아스펜 나무처럼 떨면서 애원하기 시작했어. 야, 자기야, 미안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한 일을 정말 후회해. 이미 회사에 소문이 퍼져서 벌을 받고 있어. 내 승진은 물거품이 됐어. 반성하고 있으니까 이혼은 재고해줘. 야, 애들 때문에 이혼하지 말자. 남편이 이런 변명을 하니까 발로 걷어찼어.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렇게 똑바로 말했어. 너는 날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네가 받을 만한 것을 얻으려 하는 거야? 양심이 있니? 나한테 뭐가 있어 양심이 있더라도 이혼할 거야. 나가 남편으로서 이 일에 시간과 돈을 허비한 게 낭비라고 말했어. 그래서 남편이 몸을 꿈틀거리며 여보, 이러지 마. 진정해. 사과할게. 너무 화가 나서 내 사과를 들을 수 없는 모양이구나.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아,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서 내 손을 잡으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이렇게 찔렀어. 네가 그런 짓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어? 널 집에 데려가서 소리쳐야 할까? 우리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가서 너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서 팔아야 할까? 그러고 나서 내가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냈어. 경찰은 증거가 없어서 남편을 고소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 내가 그냥 증거를 만들 수는 없었을까? 그래서 남편에게 삶의 쓴맛을 보여주려고 계획했던 일들을 폭로했어. 용대 씨는 증거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옷에 녹음기를 숨겨두었어. 네가 잘못했다고 한 말은 다 녹음되었으니까 고소당할 각오하고 그렇게 말해 너가 틀렸어. 빌린 거니까 스스로 고백하는 거랑 다를 바 없으니까 부인하는 건 소용없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무슨 죄로 고소하겠냐고 물어. 남편을 고소할 만한 게 너무 많았어. 신뢰 위반, 사기,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 책임, 명예훼손 등등. 이거만 4가지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막으려고 했어. 아니, 진짜 고소한다고 하지 마. 가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 용서해줘. 재은이와 재민이 잘 살자. 재원과 재민이는 아빠 없이 키울 거야. 애들 위해서라도 우리 대화 잘 풀어야지. 남편이 끝까지 바지 벗고 이러고 있었어. 무릎을 꿇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고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터져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저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꿰어내서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대화로 해결합시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너무 기뻐서 다 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거의 화를 내며 이게 식당인 줄 알면서 왜 그러세요? 다들 쳐다봐요. 소문이 나서 쫓겨나면 어떡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펄쩍펄쩍 뛰었고 제가 계속하자 스스로 도망갔습니다. 남편이 도망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눈치채고 다가와서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미연아, 미안해. 제발 당신 말처럼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고 우리 아들도 잘못했어요. 다 인정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만은 아니에요. 한 번만요. 내가 실수했는데
이럴 거야? 이렇게 이혼할 거야. 사람은 한 번은 실수하니까 눈 감고 이번 한 번만 내버려둬. 아, 우리도 며느리잖아.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꼭 껴안고 이해해 줄게. 시어머니가 떨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꾸중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사람은 인생에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이 말을 들으면 남편이 제게 실수를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게다가 이건 실수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사기극에 가까웠어요.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저는 그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좋은 사람인 척해서 결국 이런 일을 겪게 되었고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과하는 것을 듣고서야 남편이 왜 그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저에게 이 실수를 덮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머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점점 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침묵이 흐르자 그는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제 아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삼자 대화를 합시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당신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오래 결혼했으니 이혼하겠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고 오십시오.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턱 근육이 경련하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쥐처럼 사로잡아 마음을 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녀가 나를 그렇게 대하고 욕했고 지금은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네가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걸 알겠어. 그러니 제발 그만하고 내 인생을 더 이상 망치려고 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하자. 어머니는 즉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내 바지를 잡고 이렇게 애원했어. 괜찮아. 나는 몰래 무시했지만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공개적으로 너를 못되게 대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나는 나쁜 엄마고 내 아들은 내가 못되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번만 용서해줘. 전에 아들이 손주 이야기를 꺼냈어. 아, 애들 생각해봐. 애들이 불쌍하지 않아? 나 같으면 다 자랐고 어른이 되면 이혼해야지. 시어머니가 터무니없는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해서 나는 즉시 뿌리치고 도망쳤어. 저는 바로 집으로 가서 남편의 모든 물건을 현관문 밖으로 던지고 문 잠금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사회사에 연락했기 때문에 당신과 저는 서로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남편의 자백 녹음 파일을 그에게 보내고 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한 모든 일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모든 일을 자백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녹음했지만 그가 자백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을 당신에게 보내줄 테니 당신은 분명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고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재택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용대 씨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이 모든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부인, 잘 지내셨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증거도 없고 피해자인 제 딸도 이미 죽었으니 그놈 김은석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준 녹음 덕분에 그놈 김은석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을 넘어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무슨 죄로 고소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사기,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와 그 남자가 고소했으니 전부는 아니겠지만 남편은 엄중하게 처벌받을 겁니다. 첫째, 업무상 부정행위의 경우 남편이 자신의 승진과 사업적 이익을 위해 그 남자의 딸을 이용했다. 특히 문제는 책임자인 남편이 계약직 근로자인 그 남자의 딸에게 중요한 업무를 넘겨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편 자신이 계약서 작성 등의 중요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딸에게 일을 맡기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배임죄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회사나 조직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남편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고의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배임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남편은 넷째 날 삼촌의 딸에게 이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녀가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게끔 유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기에 해당했으며 남편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삼촌의 딸을 속여 중요한 일을 맡겼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사기의 요건이 충족되었죠.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남편이 삼촌의 딸에게 넘긴 중요한 계약이 문제가 되어 회사에 법적 손실을 안겼기 때문에 회사는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일을 넘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삼촌의 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게 되었고 그 결과 그녀는 직장에서 낙인이 찍히고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더불어 남편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그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이유로 저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요청한 후 3개월쯤 지나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결과는 제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재산 분할과 자녀 부양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긴 복수가 드디어 마무리되었음을 느꼈죠. 며칠 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은석 씨에게 고소당한 사람이 남편뿐만이 아니었고 몇 가지 분명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벌금은 예상보다 훨씬 커서 남편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확인하며 전 남편의 삶이 무너져가는 걸 실감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전 남편은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부양비에 큰 벌금까지 겹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겠죠.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이 이야기를 전할 때쯤에는 후회보다는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믿어야 하는 법, 누구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전 남편처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올바르게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